네, 여러분 이제 2강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보다 조금 더 어색하네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실시간 채팅되고 그러면 되게 재밌겠는데요. 네.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니까요. 한번 그렇게 되면 같이 소통하면서 막 무제한 질문 받으면서 한번 진행해도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도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이 강에서는요 드디어 수익형,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 그다음에 토지 이렇게 두 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2021년은 수익형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아까 처음에 그래프 보셨으면 얼추 떠올려 보세요. 예, 이제 물건도 좀 많아지고 주택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조금 높았고, 상가 수익형이나 토지는 약간 상승세로 그려놨죠. 주택보다는 약간 기울기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요? 좀 오르는 흐름이다. 그러면 경매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조금이라도 오를 것 같을 때 투자하기 괜찮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자, 그러면 상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주택하면서도 살짝 총론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펀더멘털이 부재에도 수급으로 일부 상승 예측. 이참 말이 아이러니한데요. 펀더멘털 근본적인 수요라든가 국가 경제 발전 이런 게 좀 약하거든요 지금.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승을 예측했습니다. 자, 저 이거 맞는지 틀리는지는 내년 이 시간에 다시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본 얘기 들었는데 정말 할 게 없어요. 요즘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문의 많이 옵니다. 뭐 3억이나 뭐 5억으로 뭐 할 거 없냐, 도저히 뭐 이렇게 할 게 없냐. 주식도 했는데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제 좀 겁나고 뭐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안전한 게 그래도 부동산 아니냐. 근데 주택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우니까 전 시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제 월세 받는 상가를 가장 선호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도대체 유동성이 얼마나 강하냐. 예.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상가는 일부 상승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근데 뭐 반반 찍은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자, 그러면 일부 뉴스가요. 우리가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호도되는 게 있는데 1층 상가 이렇게 공실 난 것들이 있죠. 1층 상가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뭐 임대가 안 나와서 6개월째 이러고 있다 이 뉴스에 나오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층 상가가 지금 서울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도권 기준으로. 1층 상가가 빈다고요? 벼 있잖냐 무슨 소리냐. 이게 조금 부동산 해보신 분들 선수들은 알아요. 그거는 비워 놓은 겁니다. 비워 놓은 거예요. 싸게 임대 놓느니 6개월, 1년 비워 놓는 게 차라리 낫기 때문에 비워 놓은 거거든요. 예. 거기 분명히 여러 사람이 들어가려고 물어봤을 거고요. 가격 좀 깎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안 가가지고 그냥 놔둔 겁니다. 방치한 거죠. 그게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빈 거라. 아주 일부 지역 상권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에서 1층 상가가 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예. 분명히 수요는 있었는데 가격이 맞지 않았던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상가 좀 무식하게 가볼게요. 싸게 사는 경매가 왕도다. 예. 월세와 매각 차익 모두 가능이다. 사실은 이 싸다는 거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투자는요 저 박사까지 공부한 사람이 저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냐 할지 모르겠지만 싸면 끝나요. 싸면 되는 거예요. 싸기만 하면 돼요. 결과가. 그 이외의 거는 그 어떤 것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싸면 돼요. 왜냐하면 싼데 싸게 샀잖아요. 그러면 싸게 산 만큼 나중에 정식 가격 받고 팔면 남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하나로 매입할 때는 하나로 귀결이 돼요. 그러면 싸게 사는 가장 핵심적이고 쉬운 방법이 경매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가는 싸게 사는 경매가 왕도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월세도 받고 그렇죠? 뭐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월세로 충당하고 남죠.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르면 매각 차익까지 모두 가능하니까 상가는 여전히 매력 있는 상품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상품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거꾸로 우량 물건 공격적 입찰. 제가 우량 물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이따 다시 해드릴게요. 우량이 이게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무 초대형 상가는 별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물건은 조금 공격적으로 입찰하라는 말씀이고 우량 물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음 임대 관리는 생명이다. 자, 주택은 용도가 어때요? 주거용이잖아요, 그냥. 근데 상가는 어때요? 뭐 상업용이죠. 하지만 경매로 낙찰 받아서 임대를 어떻게 놓느냐가 생명입니다. 지금 임대 잘 놓으셔야 돼요. 지속 가능한 임차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어떨 때는 임대 가격이 맞아도 임대를 놓지 않는 그런 과단도 필요합니다. 그 월세 높게 준다고 아무 업종이나 이렇게 막 넣었다가 오히려 뭐 1년 후에 월세도 안 내고 나가면서 오히려 상가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낙찰을 받고 추후 임대 관리까지 하나의 업무가 추가되는 게 상업용 우리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보면요. 상가 분양 차익은 어렵다. 분양가 높음. 이게 분양하시는 분들은 좀 죄송한데 제가 개발을 해봤잖아요. 그 상가를 팔아봤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상가 분양은요 받을 수 있는 맥시멈으로 책정을 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분양 수수료를 높입니다. 그래서 5%, 10%까지 가요.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상가를 사면 중개 수수료가 1%다, 아니 1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높죠. 분양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상가는 그만큼 팔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고분양가로 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그 이유가 상가 지을 만한 토지를 구입하는데 싼 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땅값이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좀 분양가는 항상 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상가 분양받으면 안 돼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안 된다고 말씀 못 드리고요. 그 시간 지나면서 임차인 잘 구해지고 이렇게 많이 오른 지역들이 있어요. 사실은 아주 좋은 상권, 항아리 상권 이런 데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상가 분양 받아서 차익을 잘 봤다는 분 별로 못 봤습니다. 별로 없어요. 1층 상가는 후면이라도 싸게만 낙찰받은 임대 가능 매각 가능하다. 1층이 여러분 1층 생명이잖아요. 1층이 상가의 얼굴인데 1층은 안 비어요. 뭐가 들어와요. 만약에 이렇게 누가 질문하시면 만약에 실시간이라면 저 1층 갖고 있는데요. 이거 200만 원에 났는데도 안 들어와요. 싸게 놓은 것 같은데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꼭 놓으셔야 되면 150만 원에 놓으세요. 그렇죠? 놔집니다. 그런데 기다려 보시면 200만 원에 놔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층은 안 배요. 근데 지금 뭐야? 1층 후면이죠. 1층 후면은 여러분 어때요? 도로 전면에 없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말 사기 싫죠. 그런데 여러분 1층 후면이 나요? 2층이 나요? 이게 참 무식한 질문이긴 한데 활용 측면에서 2층이 날 수도 있어요. 잘 보이니까. 그런데 안전 측면에서는 1층 후면이 오히려 낫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싸게만 임대 놓으면 1층 수요는 언제라도 있어요. 요건 참고 삼아 여러분 그냥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우리가 이게 상가 5층짜리 상가 건물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1층에 어떤 업종 들어오는지 떠올리시죠? 2층 떠올리시죠? 뭐 병원 뭐 이런 거 학원 3층 가면 병원일 수도 있고 학원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약해지죠. 당구장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고 1층은 뭐 편의점 빵집 커피숍 뭐 가장 우리가 선호하는 업종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이 상가가 힘이 없어지고요. 상권이 약해지고 아니면 건물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층이 변화가 와요. 그래서 1층에 들어올 업종이 안 들어오고 2층에 들어올 업종이 1층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원 같은 거는 어때요? 좋은 지역에 한 2층 정도가 적합하죠. 근데 우리 지방 가 보면 1층에 병원 있는 거 보셨죠? 시골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상권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1층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요? 참 자세하게 제가 사례도 갖고 있는데 설명드리기 너무 시간이 많아가지고 대신에 많이 싸게 사면 돼요. 근데 1층 후면을 많이 싸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살 수 있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 좀 불편하죠. 앞에서 딱 그 쇼윈도로 해갖고 건물이 보여야 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래서 많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1층 후면은 무시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골목 상권의 1층은 여기 좋아요. 이거는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좋아요. 앞으로 골목이 상권이 그럭저럭 돕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지금 무슨 골목 상권이 좋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한 5년 전 그 로드뷰 사진이나 지금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업종이 어떻게 되는지 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네 상권에 그
그 소량 구입 이런 추세로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일본이 원래 그랬어요. 우리보다 먼저. 그래서 너무 대형 마트 위주로는 이제 가지 않는다. 예, 아무튼 소량으로 싱싱한 걸 조금만 산다. 비싸다 하더라도 예, 이런 쪽으로 좀 흐름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우량 물건 다수 출원 예상이 지금 벌써 좀 나오고 있어요. 요즘 입찰이 안 돼서 그렇지 물건 꽤 나와 있습니다. 그 일축 물건도 꽤 나와요. 여러분 예전이라는 게 한 뭐 2, 3, 4, 5년 전 이런 거 요때 보면 아우 상가 1층 하나 나오기가 힘들고요. 하나 나와도 또 경쟁도 치열하고 합니다. 물론 주택처럼 상가를 갖다가 막 시세에 근접하게 사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상가는 주택보다는 경쟁이 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근데 요즘 예, 멀쩡한 상권의 일축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왜 나온다 그랬지 아까? 예, 파산하니까. 아예 망하면 경매인 거예요. 어려우면 예, 싸게 매각을 해갖고 일반 매매 시장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어요. 많이 물건이 나오니까. 근데 경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망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나 아파트나 토지가 가격이 오름세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파산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많은 물건이 출현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핵심 상권 오피스텔은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 과감하게 입찰하라.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실 크게 오르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월세 그거 받아가지고 큰 재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가장 안전한 상품이니까 이건 과감하게. 그러니까 금매가 수준은 아닌데 금매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물건들은. 그래서 서울의 역세권의 오피스텔 예, 신축은 뭐 금매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진짜 1,000만 원만 먹어도 하겠다 생각으로 예,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낙찰을 못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건 과감하게 입찰하세요. 어차피 손에 안 보니까. 우리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는 큰 돈을 못 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험 부담하지 않는 업종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근데 이제 좀 서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학교 주변 이런 데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큰 상권 옆에 오피스텔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금리가 오르면 저가 입찰. 이거 수익형은 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이런 연구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미친다 나오는데 결정적이지는 않아요. 도대체 주택 가격은 뭐에 움직이냐?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심리가적인 것도 굉장히 크고 정책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익형은 예, 바로예요, 바로.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어때요? 대출을 받아서 예, 상가를 샀는데 월세를 받아서 대출을 갚을 거 아닙니까? 근데 월세랑 상가는 그 뭐 상가 대출 이자랑 비슷해 버리면 남는 게 없죠.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가는 금리하고 뭐 매우 민감하다니까 요 금리 상황 좀 보셔야 되는데 금리가 별로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A급 상가는 아니려면 2층 이상 상가는 좀 최저가 입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항상이에요. 2층이 좋아 보여가지고 많이 이렇게 입찰 하시는데 이 상가라는 게요. 이 임자가 안 들어오면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답이 없습니다. 멀쩡한 상가도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1층 상가는 고의로 비워놨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2층이 비어 있는 거는 안 나갔을 수도 있어요. 1층과 2층은 예, 그렇게 하는 거의 가격도 2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차이가 크다. 그렇게 보시고요. 대규모 상가나 공장, 관광, 숙박, 학교 인구 원룸 등 어때요? 주의. 이 대규모 상가 이게 너무 규모가 크고 칸칸이 나눠져 있는 것들은 좀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 백화점 정도 되지 않는 이상은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상가들 영화관도 요즘 조금 별로죠. 예, 그래서 영화관 낀 그 뭐 대규모 상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사람 많이 모이고 북적북적한 데는 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들어가려는 경향이 분명히 보이죠. 공장 굉장히 어려워요. 공장은 가뜩이나 지금 막 파산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공장 우리가 추저가의 낙찰을 받으면 결국은 공장을 필요로 하는 분한테 임대나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 수요가 없어 버리면요 아무리 싸게 사놔도 못 팝니다 이게 예, 그래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엑시트가 어렵단 말이죠. 다음 관광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이 큰 부분이죠. 아예 뭐 해외 항공길이 다 막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여행사 노래방이 제일 어렵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관광 어렵고 숙박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게 뭐 제 주위에 이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요. 코로나인데 숙박은 어떨 것 같으세요?
서울 주변의 모텔, 서울의 모텔. 걔도 괜찮아요. 그럭저태요. 아니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방에서 모여서 술을 먹고 젊은 세대들은 파티도 하고 무게 치우려니까 죽어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숙박업주들은. 근데 다른 업주는 뭐 망해 나가는데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일부 모텔들은 그럭저럭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학교 인근 이제 학생 계속 줄고 우리가 학교 교육 중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 원룸 같은 거 많이 좀 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이건 원래 예상했던 거죠. 학생 수가 계속 줄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미 현실화된 거잖아요.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는 인근에 이제 원룸 이런 거 주의하세요. 요거 예전에 좋았는데 하고 덜컥 잡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는 싸더라도 아주 싸게 낙찰받아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요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분화된 지역점 접근하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지역별로 너무 비싼 데고 싼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곳도 있고, 근데 세종은 너무 상가가 부침이 심해요. 대박이 났던 상가도 세종이었고요. 쪽방이 났던 상가도 세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종시 안에서도 굉장히 세분화된 조사가 필요합니다. 상가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도 지역마다 다 다르다. 이 강원랜드 인근 상권 지금 완전 초토화됐죠. 사람이 다 사라졌습니다. 카지노에서 먹고 살았는데 강원랜드가 지금 코로나로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다음 공단 도시 같은 경우 이런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장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세부적인 지역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고 항상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참고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인상한도로 5%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10년 임차 보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5년이었는데 늘렸거든요. 그래서 큰 폭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 8%, 10% 이런 수익을 얻으려고 다들 혈안이 돼 있다. 그리고 더 혈안이 될 것이다. 이게 저의 예측입니다. 자, 상가보호, 임대차보호법 이게 인상 5%는요. 혹시 모르는 분 계실까 봐요. 이게 연 인상한다고 5%인데 우리가 보통 3년, 5년 계약한단 말이에요. 인테리어를 하니까. 1년 계약 이렇게 잘 안 해요. 3년이든 5년이든 계약했잖아요. 5년 계약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5년 지나고 나서 몇 프로 올릴 수 있는 겁니까? 5% 올릴 수 있는 거예요. 5년이니까 25% 올린 게 아니고. 그럼 결국 5년 했다 5% 올리고 다시 5년 지나야 되죠. 그럼 거의 10년 동안 몇 프로 올린 거예요? 5%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상가 임대차 가격이 많이 올라도 나는 못 올리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법이 반영이 되는데도 시장에 별 반응이 없죠. 왜 그러니까 지금 상가 임대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언제 어느 날인가 어느 지역이든 간에 상가 임대료가 높아졌을 때는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올려야 되는데 이 사람만 내보내면 비싸게 임대를 놓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아마 새로 임대할 때 뭔가 편법이 들어가고 뭐 관리비로 뭐 뒤로 땡겨서 따로 받거나 우리가 이론에서는 암시장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일들이 부작용이 아마 생겨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크게 올릴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건물주 입장에서 무슨 건물주가 뭐 되게 높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과거의 얘기고 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오히려 뭐 월세 안 내고 오히려 당당하고 그런 것도 많고, 그다음에 임차인들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영업이 어려운.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상가 한 절반 가까이 지금 2달째 지원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 어떻게 지원하냐면 월세를 안 받고 이렇게는 안 해요. 월세를 다 받습니다. 10원까지. 그리고 다시 그냥 따로 드려요. 다른 통장으로 돌려드립니다.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야 세금 계산할 때도 또 그달 빼고 이러려는 게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월세는 무조건 제때 들어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따로 지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좀 같이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 잘 하시고 아마 월세 제때 들어오면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는 건 맞습니다. 상가가. 다음 수익 경로 토지는 펀더멘탈 부재다. 그럼에도 일부 상승 예측이다. 저 너무 좀 위험한 얘기했나요? 상가 떨어질 거라고 많이 예측하셨는데 전 아닙니다. 자, 그 이유가 이 풍선 효과인데요. 지금 제가 보기엔 나쁘진 않아요. 지금 주식 쪽으로 어때요?
주택 투자하던 자금이랑 뭐 이런 것들이 주식으로 좀 많이 흘러 들어갔죠. 예. 그런데 부동산에 더 들어오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파트나 다른 이런 쪽 투자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그 유동성은 결국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가나 토지는 규제한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다 뭐라 그랬어요?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대책이 아니고 주택 정책이에요. 그렇죠? 주택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아니에요. 거의다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가나 토지는 사실은 뭐 대출도 잘 되고, 그리고 태생이 달라요. 주택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 이런 정책적 목표하고 같이 있고, 상가나 토지는 약간 생산재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상가나 토지에다 막 세금을 과하게 매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걸 소비자한테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해요. 그래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나 토지는 거의 시장이 정한 가격을 잘 따르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펀더멘탈적이고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시장 경기를 타지만 소위 말해서 거품은 별로 존재하기가 어렵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별하기 어려워가지고 거품이 좀 있었는데 요즘 토지도 아주 분석들을 잘 해놓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수강생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이 지식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도 뭐 엉뚱한 가격이 비싸게 거래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유동성 많아지니까 수요 이건 여전합니다. 계속 될 거예요. 한번 푸는 돈 다시 어떻게 걷어들이겠습니까? 다음 저금리 규제에서 수익 쟁탈전 또 나왔네 이 얘기. 자, 성장의 한계가 왔을 때는요. 우리가 성장을 할 때는 막 가격이 오르는 게 맞아요. 근데 성장의 한계가 왔을 때는 그나마 남은 수익 가지고 우리가 쟁탈전을 벌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코로나의 직격탄은 사실 임차인이지 임대인은 아니죠. 임대인은 같이 보통 분담하는 정도. 임차인이 힘들죠. 사실 임차인 지금 뭐 주위에 장학업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긍정적인가요?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드신 것 같은데 한 1년이고 2년 지나가지고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는 아마 또 잘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그때 다른 코로나가 또 발생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자, 상가 공실 전략 말씀드렸죠. 이 전략이 물음표 쳐놨잖아요. 이게 너무 싸게 놓을 거면 안 놓는 게 낫다. 아까 말씀드렸죠? 임대차 보호법 5%. 여러분, 잘 계산해 보세요. 이거 못 올리고 하느니 상가를 만약에 반값에 놓으면 들어오겠다 그러면 안 놓는 게 나은 거예요. 실제로 1층은 이런 현상 분명히 있었다. 하나의 상가 공실도 전략이다. 전에 건물 3개 가지신 분인데 꼭대기층에 2개 층이 비어 있는데 임대가 계속 비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유 돈 더 벌으면 뭐해 그거 그분 표현에 절반이 세금이고 아유 이상한 임차인 들어가고 월세 안 내고 신경 쓰기 위해서 비워놓을래.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전략적 공실이에요, 그분.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이게 그거는 높은 층이었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이제 주거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수도권에 괜찮은 주택이면 경쟁률이 한 10명 정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경매를 하면. 그럼 이제 10명 정도가 입찰을 하게 되면은요, 예외라는 게 없어요. 예전 얘기하면 안 되죠. 요즘 그쵸. 어쨌든 그래도 한 15년, 20년 전에 제가 오래 했거든요, 이 일을. 그때 운 좋게 뭐 혼자 들어와서 낙찰받고 그런 게 있긴 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0명이 들어오는데 운 좋게 다 같이 싸게 써갖고 내가 조금만 더 써서 받는다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시장에서는. 그나마 가끔씩 나올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경쟁이 좀 덜한 상가나 토지 시장에서 나옵니다. 유물권 보세요. 이게 크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 분홍색 상업지역이죠. 이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지하철 여기에요. 옆에 신축이에요. 오피스텔, 주거용. 바로 옆에 병원이 있어요. 대형 병원. 의사들이 많이 쓰고요. 요 밑에 1층에 계신 중개업 사장님이 얘기하는데 임대는 잘하면 오늘 오전에 내놓으면 오후에 나가요. 됐죠? 뭐.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물건입니다. 근데 제가 이 경매 물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기회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이거 말고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전략 강의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요것만 한번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보세요. 자, 처음에 신권 나오고요. 변경된 건 없는 걸로 보세요. 자, 한번 유찰이 됐죠? 그러면 1억 160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 유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최저가 8,128만 원 상태에서 갑자기 난리가 났죠. 몇 명 들어왔습니까? 27명 들어왔어요. 그래서 1억 600에 낙찰됐습니다. 대체로요, 이렇게 27명 이렇게 들어오면 정상적인 일반적인 가격보다 분명히 높게 낙찰이 됩니다. 눈썰미 있는 분들은 지금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1억 160일 때, 1억 300 이런 식으로 떠서 가져갔어야죠. 그렇죠. 아, 그럼, 아유, 무슨 300만 원 가지고 그러냐? 여러분, 1억짜리에서 300이면 3%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크죠. 예. 그러니까 10억짜리 물건은 300하고 1억짜리 물건은 300하고 하니까 땅 차이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안전한 물건은 1,000만 원 먹는 것도 해야 된다.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성향이 자기는 더 많이 벌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는 성에 안 차요. 하지만 정말 안전한 거, 진짜 아까 수익 쟁탈전을 벌인다 그랬잖아요. 은행보다 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거 투자한다면 여기 구간에서 들어갔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1억 한 300 정도 받았으면 딱 좋았죠. 제가 이거를 며칠 있다 봐갖고 놓쳐가지고 그 다음에 비슷한 거 하나 했는데 다른 분이 조금 더 비싸게 낙찰받았어요. 이 금액보다 더 비싸게 낙찰받았어요. 그러니까 요때 한번 유찰 됨으로 인해서 더 비싸게 낙찰받고 그 다음 물건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잘 보셔야 돼요. 1억 160에서 혼자 들어갔으면 단독 입찰이죠. 단독 입찰이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나 혼자 들어왔어. 이거 인기가 없나? 내가 비싸게 받았나? 이런 생각 하시고 싶죠? 우리가 미래를 내다봤다면 어떻게 돼요? 300만 원이나 싸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3%나 차이가 큰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게 그나마 오피스텔 상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파트나 이런 데서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네. 그래서 자, 뭘 보고 가냐? 시세 정확하게 파악하고 월세 정확히 나오고 안전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금액이 마음에 들면 돈천에도 확실히 남긴다면 이런 거 입찰하세요. 예, 초보자들은 이런 거 하시는 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아, 제일 실패한 물건 같아요. 이거 잘못 사가지고요. 샀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실. 옛날에 산 건데 저는 이 1층인데 이 상권이 죽어가지고 이게 좀 회복이 될 걸 기대하고 샀는데 생각보다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1층은 빈다 안 빈다? 예, 비지는 않아요. 그래서 월세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뭐 제때 안 들어오기도 하고 좀 속도 썩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20% 차익은 내고 팔긴 팔았습니다. 워낙에 또 소액이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당당하게 한 명 잘못 받는 거 같잖아요, 이 느낌에. 예, 그래도 월세는 뭐 밀렸지만 보증금에서 까서 다 정리했고 조금 남기고 팔곤 했습니다. 헨스. 그러니까 지나 보니까 좀 잘못 산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투자한 것 중에서 아마 제일 잘못 산 것 같아요. 이게 시간 제일 오래 걸리고 제일 신경도 많이 쓰고 금액은 작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되돌려 보니 그래도 남기고 팔았다는 거죠. 봤더니 역세권의 1층이 후면인데 근데 후면이에요. 전면에 있는 상가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확인했죠. 이거 말고도 사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망쳐도 1,000만 원은 번다. 20%는 번다. 월세를 월세대로 받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잘 안 보여드렸던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좀 별로 재미를 못 봤잖아요. 이런 거 한 반토막에 끊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 후면도 된다라는 보고 이 강의 자료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다음 물건 한번 보세요. 수익형 낙찰 사례인데 이게 지금 제가 사례를 좀 다 보여드리기가 어려워가지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조망이 기가 막히죠. 여기 제 지인분들 다 한 거예요. 이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실이죠. 이렇게 한강이 멋지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주택이 공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급이 제한된 건 되게 귀한 거죠. 그러면 서울 한강변에 이런 식의 건물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럼 귀한 물건인 거예요. 예, 경매로 많이 떴던 물건입니다. 자,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그냥 공개를 할게요. 이게 강변 테크노마트 프라임 센터 건물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상가 건물은 굉장히 어렵고, 그 높은 건물 있죠? 예, 높은 건물. 예, 그 높은 건물은 오피스,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좋죠. 예, 임대도 좋고, 제가 낙찰 받을 당시에 이 너무 많은 층이 경매가 나와가지고 가격이 약간 약세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차고 좀 다시 강세로 돌아서 좀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관리단 문제가 좀 있었는데 뭐 아직 뭐 해결된 건 아니지만 조금씩 관리비도 인하되는 상황이에요. 관리비가 인하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줄어든 결과인 거죠.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귀한 물건들, 안전한 물건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경매에 계속 나올 것이다. 이거 아마 낙찰 받고 임대 비싸게 안 나지니까 비싸게 안 나지죠. 너무 많은 층이 경매가 나와가지고 순간적으로 공급이 돼버리면 공급자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갑니다. 자, 그때 바로 다시 던져 판 분들은 되게 속상할 거예요. 길게도 아니고 한 2년만 기다렸으면 어느 정도 많이 회복하고 올랐고, 그 다음에 공실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건물이. 공실이 없으니까 월세는 안정적으로 잘 받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귀한 물건들, 자, 이렇게 강 보이는 주택 이런 것들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니까 또 지문되지 근데 이 질만한 데가 귀해요. 땅도 구하기가 어렵고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뭔가 공급이 어려운 좀 특화된 물건들은 조금 공격적으로 잡아 놓으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실 물건 추천만 하면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추천해요. 그래서 낙찰 받으세요. 아유, 그냥 몇 천만 원만 남아도 되니까 낙찰 받고 월세 받고 계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자, 다음 토지 넘어갈게요. 자, 2021년 토지. 자, 똑같죠? 펀더멘탈 부재에도 수급으로 일부 상승했죠. 이게 토지가요. 참 막연했죠, 예전에. 옛날에 그냥 아무 땅이나 막 사갖고 올라서 팔고 막 그런데 요즘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다들 개별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시세가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시세는 있었어요. 요즘은 뭐 거래 금액도 다 나오고 무엇보다도 이제 항공지도로 다 보고 그래서 사고가 거의 없어요. 이거 요즘 아마 토지 다단계 해서 뭐 이상하게 팔고 하는 거 많이 어려울 거예요. 지자체에서 분할도 안 해주고 또 법인들 이런 것들 행위도 이제 정부에서 막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굉장히 앞으로도 훌륭한 투자 상품이고요. 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토지가 무조건 좋냐? 아니죠. 토지가 왜 좋은 건지를 지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토지상 일부 강세라고 분명히 했어요.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찍어 놓으면 빼도 박도 못해요. 내년에 제가 잘못 예측했으면 잘못했을 때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토지도 이제 똘똘한 소규모 토지 이렇게 흐름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똘똘한 한 채 비슷하죠? 그런데 똘똘한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입니다. 자, 이런 거는 공격적으로 입찰하세요. 자, 소규모가 왜 좋냐면 활용도가 명확해요. 다음, 투자금이 작죠. 우리가 뭔가 상품화 되려면요, 가격이랑 포장이랑 딱딱 떨어져야 팔리죠. 우리가 어디 시골에서 파를 하나 아무리 파가 좋아도 흙 묻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큰 거를 그냥 팔면 안 팔리잖아요. 우리가 잘 잘라서 개별로 포장을 해서 예쁘게 상품화 시켜야 우리가 팔리지 않습니까? 토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이미 작고 도로 붙은 활용 가능한 토지는 이미 상품화가 돼 있어요. 토지는 그리고 위에다 뭘 질 수 있는지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암호화폐 이런 거를 나쁘게 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려는 것도 아니고 암호화폐가 굉장히 투자 수단으로 좀 또 많이 오르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냥 이거 좀 무식한 비교긴 한데 암호화폐가 어때요? 실질적이에요? 토지가 실질적이에요? 아니, 토지도 주택은 바로 우리가 거주하고 상가는 바로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토지는 경우에 따라서 비워놓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가 무슨 실효성이 있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토지는 바로 맘만 먹으면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건물을. 물론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우리가 찾겠지만 어떻습니까? 암호화폐보다 훨씬 더 상품 가능성이 뛰어나지 않나요? 건물을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사는 아닌 것 같고요. 토지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굉장히 제한적이고 요즘 뭐 아주 새로운 세대들이 무슨 농업 쪽으로 개발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아닌 이상은 일반 농사로 수익 내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토지로는. 자, 그래서 토지는 그 위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파는 건데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현물이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토지가 제가 보기에는 상품화 된다. 이미 되어 왔고 더 되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상품화가 잘 되면 거래가 활발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래서 개발 가능한 소규모 토지 입찰하세요. 건축은 옵션이다. 뭐냐니까 우리가 이 토지 가치 평가할 때요. 건물도 가상으로 앉혀보고 이 정도 지면 어떻겠다 하고 분양가는 얼마겠다 이런 계산을 해보거든요. 이게 개발 가치 평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축은 그렇게 지면 우리가 개발하면서 또 추가적인 이익이 일반적으로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꼭 그 건축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건축은 이게 옵션이다. 정말 하고 싶으면 하는데 이거는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엑시트하면 된다. 어떻게 엑시트하죠? 건축하는 분한테 팔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도매업자 역할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싸게만 낙찰 받으면 이거 상당히 안전한 물건입니다. 땅이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주 대규모 토지고 활용이 불분명한 토지인 경우고 소규모에 활용 가능한 토지는 거래가 잘 된다.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로 접한 작은 토지는 전원주택 지을 수 있는 환경이면 사라. 자 보세요. 너무 뭐 무책임하지 않냐라는데 도로 접한 작은 토지가 일단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말에 함정이 있어요. 전원주택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게 까다로워요. 사실은. 어때요? 전원주택 지으려면 옆에 공장이나 뭐 우사나 있으면 안 되죠. 나름 쾌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옆에 차 쌩쌩대는 길 옆에다가 왕복 4차선 도로 옆에다가 전원주택 안 짓죠. 그러니까 전원주택 지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이미 굉장히 괜찮다는 얘기한 겁니다. 그게 작고 도로까지 확실하게 접혔다. 이런 환경이면 무조건 사라는 거예요. 근데 시세대로 사면 올라야 우리가 수익을 내잖아요. 지금 저는 뭐 얘기하고 있어요? 경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매로 싸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네. 얼마나 싸게 삽니까? 그러면 한 6, 70% 정도 살 수 있어요. 잘 사시면 50%.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다르죠. 아파트 투자하는 거하고 우리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이 룸이 있어요. 해볼 만한 공간이 있고 당장 주위 물어보세요. 아파트나 주거용 투자 보신 분 많지만 토지 투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많죠. 그래서 앞으로 강의도 이 토지 쪽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도 토지 상가 쪽으로 미리 좀 넘어왔어요. 아파트 전부 뭐 속상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복잡합니다. 정책에 따라서 규제에 따라서 이 세금 문제와 대출 문제가 같이 복합돼서 돼 있으니까 딱히 뭐 정확한 뭐 묘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 쪽 앞으로 굉장히 저는 밝다. 이거는 그러니까 몇 년 밝은 게 아니고요. 앞으로 쭉 계속 환경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도로 신규 도로 개통지역하고 산업단지 인근 토지 공격적 입찰. 이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디가 도로 개통되는지 산업단지가 생기는지. 그러면 이 감정평가서나 그 지도만 좀 자세히 보셔도요. 이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이 되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시죠. 그럴 때 저희 같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엄청 오를 거니까 낙찰받기 어렵지 않나요? 아직 완공도 안 됐고 계획만 서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선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입찰하면 된다. 그리고 가급적 요런데 산업단지 같은 데는 아예 포함된 것보다 인근 토지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나 이런 개통지역으로 이제 보상받는 지역은 보상가 확인하고 우리가 좀 싸게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보상이 얼마 되는지 어느 면적만큼 보상이 되는지 이런 게 조금 까다로우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전문가 도움을 조금 받으셔야 될 겁니다. 싸게 샀다고 낙찰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경매 감정가 대비 뭐 한 70%의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보상 감정도 협의 보상이라고 합니다. 보상 감정도 경매 감정 같이 나오겠지 했는데 보상 감정은 경매 감정의 절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손해 보고 팔아야 돼. 안 팔면 안 되냐고? 아니 무조건 팔아야 돼요. 국가한테 수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거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거환경 양호한 맹지는 초저가 입찰. 이게요.
맹지는 상품으로 안 봤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강사들이 대부분 뭐예요? 맹지 사지 마세요. 맹지는 사실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냐면 꾼들이 전문가들이 뭐 10,000평 이상 단위로 살 때 맹지라도 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 개의 보관을 가지고 한 뭐 D 플랜까지 한 4개 정도 플랜을 가지고 길을 뚫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놓고 큰 땅을 산 다음에 뚫어요. 다른 소유자 토지를 일부 매입해 갖고 비싸게 매입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뚫는 건데 이게 초보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거 길 못 뚫으면 그 맹지입니다. 맹지면 가격 뭐 도로 붙은 가격이 20-30%밖에 가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아주 싸게 맹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뭐냐니까 주거환경 양호한 맹지, 멋진 전원주택지 이런데 뭘로 해요? 초저가 입찰. 이거 돼요? 이거 돼요. 여러분 입찰해 보셔야 됩니다. 아주 싸게 낙찰돼요. 길 없으니까 안 사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농막 활용할 수 있죠. 농막. 요즘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예전에는 주택을 여러 개 가진 게 그렇게 큰 무게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집을 하나 짓지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 집을 하나 가지면 아주 골친 겁니다. 다주택자는 뭐 약간 죄인시 되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은 아니고 집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죠. 농막이에요. 농막. 자, 그래서 농막을 전원주택까지 져갖고 요것도 이제 거래가 되기도 하네요. 아주 싸요. 그리고 우리 조금 젊은 층들, 우리 젊은 애기 아빠들, 애들 데리고 캠핑 다니고 놀고 이런 거 하다 펜션 가면 뭐 몇십만 원씩 내고 그 다음날 일찍 나가야 되고 남의 집이고 불편하고 그렇지 이런 거 조그맣게 하나 가지고 싶어 하시는 거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공공 청약하려고 지금 집도 못 사고 버티고 계시는데 그렇죠? 이런 조그만 집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겠. 이게 또 한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틀려요. 농막 그 뭐랄까요? 아주 막 모듈 하우스죠. 이게 아주 심플하고 예쁘고 굉장히 싸게 나오네요. 갈수록 좋아져요 기술이. 그래서 이런 거 갖다 놓고 여기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토지. 근데 요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맹지라도 괜찮아요. 농막은 질 수 있는데 차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차도 세워야 되지만 농막 그 시설 갖다 놔야 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막히면 안 돼요. 그다음에 귀농 귀촌 토지. 이게 참 어려운데 아이러니한데 귀농 귀촌하고 포기하는 분이 많죠. 현실적인 말씀드리니까 거의 다 올라와요. 못 살겠다.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시골 정서가 안 맞습니다. 공동 정서라 그러고 마을 기금 내라 그러고 뭐 이런 거 이해를 못 해요. 근데 그분 나름대로 또 이윤이 있어요. 자, 그건 복잡하니까 어쨌든 자, 요런 수요는 계속 꾸준해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계속 망하고 올라와도 계속 내려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많이들 내려갔다 실패하고 올라왔지만 또 여전히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땅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쁜 시골 땅들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임야 쪽에 이제 앞으로 산지가 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으로 여러 정책이 나왔고 대출이랑 이쪽으로 산업 쪽이 좀 발전되는 쪽으로 지금 많이 나왔어요. 산지 쪽이 괜찮다. 이거 하나만 지금 기억하고 계셔도 앞으로 흐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뒤에 그랬구나. 10년 뒤에 그때 내가 산 하나 잘 잡아놨으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산이 왜 재밌냐면 산은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농지는 원래 가지고 있으면 어때? 농사를 져야 돼요. 우리나라 농지법상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산은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그리고 산이 싸요? 논이 싸요? 전답이 싸요? 산이 싸요? 산이 제일 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산에서 할 수 있는 또 업종들이 있죠. 나무만 키우는 게 아니고 산에서 다른 것들도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요런 쪽으로 앞으로 그러니까 귀농 귀촌이 반드시 이게 농사를 얘기하는 그 농지만 되는 게 아니고 임야 쪽도 같은 쪽이다. 동등하게 보고 앞으로 그쪽이 더 지원도 되고 발달할 것이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수용 보상되는 토지는 감정가로 보상되는데 주의하세요. 그래서 지자체 개발 보상 계획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요거는 조금 도움을 받으세요. 잘못 사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수용이 되는데 일부만 보상됐을 때 나머지 토지가 빚을 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부만 보상돼갖고 나머지 토지가 못 써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뭐 잔여지라고 하는데 남은 토지를 이거를 잘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캠핑 차박. 자, 이거 진짜 없던 얘기인데 요즘 차박 때문에 난리죠. 아, 돈도 안 들고 그냥 멋진데 영화 같은 그림 같은 데 가서 하룻밤 자고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쓰레기부터 시작해갖고 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도 차박해갖고 좀 돌려볼까 했는데 쓰레기장 될까봐 좀 겁나. 그래서 누가 관리하시는 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캠핑하고 차박은 앞으로 대세예요. 예, 대세고 특히 이제 한 3, 40대 조금 2, 3, 40대 젊은 남성들이 이 또 장비가 엄청 좋아졌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한때 열심히 다녔어요, 캠핑을. 예, 요쪽으로 굉장히 지금 발전한 추세고 지금 많이 발전해서 이제 한계에 온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여전히 여지가 있고요. 다음에 많이 발전해서 경쟁이 많아지면 우리가 레드오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레드오션에서 상위 10% 보면 그게 진짜 대박이거든요. 레드오션에서 성공했을 때 진짜 큰 돈을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는 멋진 수려한 경관이 있는 토지 같은 걸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기존 토지 강의에는 없던 게 자꾸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현재 흐름을 타고 있는 강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자연 공간이 펀더멘탈이다. 이거 참 판타집이나 이색숙소 이런 거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히죠. 아마 통장에 돈 있고 누가 판다 그러면 아마 그거 보고 순간 욱한 그거 못 이겨서 사는 사람도 있을 정도 거예요. 그렇게 멋져요. 근데 실제로 산다고 생각하면 깝깝하죠. 특히 이 수도권 도시에서 살던 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원하고 예, TV에도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특별한 경험, 자연과의 경험 이런 것들 멋진 산과 강과 바다 이런 것들 로망들 엄청 납니다. 자, 이색 숙소. 그래서 자연 공간이 경관이 좋은 토지는 이거 자체가 펀더멘탈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경관만 좋으면 교통도 극복될 수 있다. 그렇죠? 예, 멀어도 가요. 양구가 아마 캠핑장이 되게 많은 도시예요. 예, 양구가 멀잖아요. 제일 많은 데는 가평이에요, 가평. 예, 서울 수도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어도 가요. 자연공간이 펀더멘탈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차로도 가고 텐트로도 가니까 예전에는 숙소가 없으면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계속 바뀌는 거다. 그래서 이런 땅들 잡아놓으시면 그러면 멋진 자연공간 가진 물옆에 땅 이런 것들이 많이 있냐? 많지 않단 말이에요. 자, 자꾸 땅이가 많아지죠. 여러분 땅 하십시오. 예, 땅 합니다. 다음 토지의 일부 상승 예측했어요. 이것도 풍성 효과. 예, 주택이나 이쪽에서 이제 투자 수요가 유동성이 이제 이쪽으로 다시 몰리지 않겠냐. 상가처럼 똑같습니다. 다음 토지 활용성 증대. 이게 참 재밌는 게 인구가 좀 줄어도요. 1인당 레저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려는 토지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구가 줄면 토지가 또 어때요? 약해져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토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토지들은 수도권 토지도 있지만 예, 자연공간에 좀 이런 토지도 지금 같이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면 이거 토지 활용도가 적어지니까 예,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건데 거꾸로 5차 산업 얘기하면서 오락이나 레저 이런 수요들 그렇죠. 우리가 경험으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욕구들 이스트림 뭐 이런 거 많아요. 예전에 이렇게 경사가 심한 산은 영원히 못 쓴다 그랬어요. 예, 규제되어 있는 산. 근데 뭐 하다못해 거기서 뭘 타고 내려오는 뭐 경사가 있어야 뭐 짚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히려 1인당 활용한 예전에 놀러 가질 않았잖아요. 우리가 별로. 요즘은 많이들 다 놀러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활용성이 증대된다. 토지에 대해서. 그럼 토지 보상 50조. 야, 이게 엄청나죠, 지금. 3기 신도시 30조, 그다음에 GTS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이런 게 한 20대. 50조가 굉장히 큰 돈이고요. 이 중에서 한 30조 가량은 아마 다시 땅으로 들어올 겁니다. 대토라 그래요. 땅값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수도권에 괜찮은 땅들 잡아 놓으시면 재미 보실 거예요. 그 땅 부분은 세금도 조금 감안하셔야 돼요. 세금 조금 더 냅니다.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그런 건 감안하시고요. 자, 사례 보시면 얘는 하도 예뻐서 제가 이번에도 몇 번 생각했어요. 다른 걸로 사례를 바꾸려고. 근데 얘가 교과서에서 얘 거 그냥 쓰겠습니다. 일단 작아요. 125평 작죠? 예, 그리고 누가 보면은 감정가 대비 비싸게 낙찰받는 것 같죠?
감정가보다 비싸잖아요. 100% 넘겼잖아요. 근데 몇 명 들어왔어요? 4명이나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도 다 아는, 이게 언제 한 5년 전인데, 예, 다 아는 분들은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은 땅은 귀합니다. 작은 땅이 훨씬 비싸요. 큰 땅은 싸요. 그래서 큰 땅을 사서 쪼개서 팔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 자, 작고 이렇게 자연 공간 좋게, 도로 딱 접했죠? 예, 멀쩡해요. 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뒤에 계곡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도시면은 후미진 거지만 여기가 자연 공간이 좋으니까 국공유지예요. 이 강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예쁜 땅이 있습니다. 집 지는데 여기다 농막 2천만 원짜리 갖다 하면 멋진 전원주택이 돼요. 예. 이런 수요 많다고요. 싸고 그렇죠? 예, 이런 거는 계속 상품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뭐 말이 세 필지지, 요거 세 필지 다 파니까 요렇게 한 필지입니다. 예, 요 땅이에요. 요 땅. 예쁘죠? 자, 요런 땅 나오면 그냥 잡으세요. 예. 이런 땅 나오면 이 동네가 시세가 30이에요, 40이에요. 그러면 그 금액에 잡으세요. 왜냐면 거기서 3, 40이라고 얘기하는 시세는 1000평, 2000평짜리 땅일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작은 땅이니까 비쌉니다. 네. 이런 거 나오면 그러니까 별로 어때요? 금액도 예, 수액이에요. 자, 이런 거 잡으시고 이제 계속 요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낙찰받은 땅이에요. 예, 예쁘죠? 예, 요 옆에다가 뭐라도 갖다 놓고 싶어요. 근데 저도 꿈만 꿔요. 갔다 올 시간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냥 꿈꾸는 겁니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예쁘고 물도 얼마나 깨끗해요. 근데 여기에 또 물도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이면 더 좋아요. 예. 그리고 이쪽에 사람이 없으면 더 좋죠. 물 앞쪽으로. 그렇죠. 물 뒤쪽은 산이면 더 좋고. 자, 요런 느낌. 이렇게 강이 있고 저런 오두막 같은 집이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번쩍번쩍하게 져놓으면 이 정사하고 안 맞습니다. 요런 땅들. 자연 경관이 펀더멘탈이다. 아마 저도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 처음 한 것 같아요. 토지는 우리가 개발 용도로 보고 아니면 대토 용지로 보고 항상 이런 쪽에 접근을 했는데 이제 와서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런 용도는 당연히 가치가 있는 거고 자연 공간이 펀더멘탈이다. 이런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예, 제가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예,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이제 PTS 파트너스 대표고 우리 랜드프로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이제 RSA 쪽은 제가 지금 못 들어갔어요. 올해 내년 들어갈 것 같고 예,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PTS 오시면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유명한 교수님들 같이 다 예, 임원진으로 돼 있고요. 앞으로 이쪽으로 우리한테 문의 주시면 오늘도 아까 한 분이 하셨어요. 예, 우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또 컨설팅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많이 안 받아요. 예, 돈이 많이 안 받고 정말 좀 싸게 해드립니다. 대신에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낼 욕심이 있어요. 강의 자료를 쓸 수도 있고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오는 것도 우리가 돈 받고 하기가 어려워서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을 통해서 예, 투명하게 아주 훌륭한 교수님 저와 같이 예, 이렇게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홍보 한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유명 교수님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회사니까 자 어려운 점 있으면 예, 저희한테 문의하시고요. 제 유튜브도 좀 잘 봐주시고 예, 앞으로 제가 또 낙찰반 물건만 싸드리는 낙찰반 바로 입찰할 수 있는 물건만 싸드리는 낙찰반 작년에 아주 호황이었는데 예, 자리가 없어서 못 받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렵네요. 자 어떤 기회로든 예, 강의 열리고 예, 계속 뵙고 여러분한테 큰 도움 드리고 우리 즐겁게 투자하는 날 계속됐으면 예, 그런 2021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